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책 나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의 아이들은 은행나무 세계문학 시리즈 중에 14, 15권째 작품입니다. 구젤 야이나라는 정말 생소한 작가가 집필한 작품입니다. 저는 알라딘과 같은 앱에서 이 책에 대한 광고가 뜨길래 존재를 알고 있다가 서점을 방문했는데 실제로 이 책이 서점 매대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서 이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구가 시골 학교 독일어 선생님이셨던 할아버지께 바칩니다라는 문구가 나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의아했는데 책을 다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구를 지나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펼쳤더니 이야기 속으로라는 서문 비슷한 페이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섬세하고 사실적인 묘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영감을 얻은 건가? 라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구젤 야인이라는 이 작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역사소설이고 러시아와 관련된 소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본문을 딱 보기에 첫 장을 열었더니 아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냥 쓰여져 있겠구나 했더니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바로 이 첫 번째 장 볼가강이었습니다. 첫 문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볼가강을 기준으로 세계는 둘로 나뉜다. 볼가강의 왼쪽 한가는 낮고 노랗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볼가강에 대한 이야기가 수페이지에 걸쳐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볼가강의 러시아에 사는 독일 이주민의 삶을 이야기한 역사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소설인데 그 등장인물들은 독일에서 약 200년 전에 이민 와서 러시아 집단 거주지를 형성한 그곳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상당히 특이한 이야기죠. 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권과 2권은 이렇게 은행나무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작가의 사진을 실리는데 1권 따로 2권 따로 각자 다른 사진을 실어내고 있습니다. 이 처음 보는 작가 구젤 야이니의 모습입니다. 검은 안경을 쓰고 짧은 머리에 러시아 작가가 맞아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이 흑백 사진에서는 그러니까 동양계 유목민의 피가 섞이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슬라브족 백인에 가까운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전면은 이러한데 이렇게 책을 뒤편을 보시면 1, 2권 각기 다른 뒷페이지 문구가 있습니다. 먼저 1권을 보여드리면 약속된 땅을 향한 갈구와 좌절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디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감수성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의 러시아에서 삶 대략 이런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권에는 시적이고 모환적인 언어 마술적 사실주의로 스탈린 시대의 억압적 현실을 묘파한 보편적 깊이의 대서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문구가 책을 다 읽고 나면 제법 어울리는 문구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책의 겉에 드러나고 첫 페이지와 같은 개략적인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이 책을 구입하게 된 또 다른 동기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2권의 책이었죠. 커다란 초록 천막 1, 2권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같은 구젤 야이나처럼 러시아 여성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소련에 관계된 역사소설입니다. 나의 아이들이 20세기 전반부의 역사소설이라면 이 커다란 초록 천막은 20세기 후반부의 역사소설입니다. 자, 이 커다란 초록 천막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이 류드밀라 울리츠카야가 추천한 작가가 바로 구젤 야이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요인도 이 나의 아이들을 읽게 된 동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볼가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바흐라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의 딸 안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보다 더 큰 주인공이 있으니 더 중요한 주인공이 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사람이 아닌 볼가강입니다. 볼가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들은 볼가강의 거대한 영향을 받고 인간의 삶과 강의 자연이 주는 이 교묘한 조합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수반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 볼가강이 차지하는 분량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볼가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선행해서 말씀드리고 책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볼가강을 이해해야 책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글 어스를 가동시켜서 볼가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구글 어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 책은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이 볼가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볼가강을 충분히 습득한 다음에 책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만큼 소설 속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러시아죠. 지금 저는 러시아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소설 중에서도 볼가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가강을 상류부터 따라가서 볼가강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모스크바가 있죠. 모스크바의 북서쪽 400km 정도, 이 정도에서 볼가강이 발원합니다. 실제로 뭐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 보면 아주 조그만 샘물 같은 데서 발원을 해서 3690km를 흘러갑니다. 3690km의 볼가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이죠. 두 번째가 바로 다뉴브 강입니다. 물론 유럽을 저기 멀리까지 확장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첫 번째로 긴 강이다. 이렇게 모스크바 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볼가강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커다란 방향 전환을 이룹니다. 이거 강이 뭐 만곡지다, 굴곡을 이룬다고 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카잔이라는 도시에서 볼가강이 이렇게 한번 굽이칩니다. 그런데 이 카잔이라는 도시는 바로 이 책의 작가 구젤 야이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구젤 야이나는 어렸을 적부터 이 카잔에서 성장하면서 이 볼가강을 충분히 보았던 것이죠. 실제로도 이 이야기를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 볼가강의 해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강에 서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볼가강이 이렇게 구젤 야이나의 고향에서 한번 방향 전환을 이루다가 남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틉니다. 그렇게 흘러나오다가 바로 이 책의 배경인 사라토프와 엥겔스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배경은 이 사라토프와 엥겔스라는 도시를 기반으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죠. 사라토프는 가끔가다 어떤 러시아 소설이나 어떤 역사적 지명에서 가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엥겔스는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엥겔스는 그 마르크스 엥겔스의 프리드리 엥겔스를 따서 이름 지은 엥겔스가 맞습니다. 자, 이곳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역시 이 소설 속에는 볼가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볼가강 유역폭이 상당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설 속에서도 이 볼가강을 건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배를 타고 건너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가강은 카잔을 지나 사라토프 엥겔스를 지나서 다시 한번 남서쪽으로 오다가 그 유명한 볼고그라드를 지나갑니다. 자, 볼고그라드 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스탈린그라드의 과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스탈린그라드 하면 그 2차 세계대전의 아주 중요한 전투고 세계사적 가장 사상자가 많은 전투를 이 스탈린그라드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볼가강은 수많은 애환과 폭력이 서려 있는 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고그라드에서, 즉 스탈린그라드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강은 어디로 빠져나가냐? 바로 이 아스트라한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아스트라한의 상박주로 나가서 이 카스피해로 유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좀 넓게 볼까요? 그러니까 볼가강이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내려오면서 카스피해로 유출된다. 자, 이러한 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추가할 것이 이 볼가강 하류를 아스트라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스칸디나비아 반도 뒤쪽에 있는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쪽이 아르한겔스크입니다. 실제로 메리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에 이 아르한겔스크가 나오죠. 자, 이 아르한겔스크에서 직선을 쭉 그어가지고 아스트라한까지 내려오면 이 선상을 갖다가 나치는 AA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르한겔스크 아스트라한 라인이라고 했고 독일군이 점령하고픈 지리적 한계를 바로 이 AA 라인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독일군은 왜 이 AA 라인까지만 점령하고 싶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쪽 카스피의 유전을 확보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들은 AA 라인에 걸리는 곳을 바로 유럽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거기까지가 유럽이다. 나는 그래서 거기까지 점령하겠다.
그리고 슬라브족을 저 멀리 동쪽으로 물러나게 하겠다. 바로 이 의미가 깃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AA 라인에 바로 볼가강의 거의 대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볼가강은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 인종이 교차하는 지역, 따라서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 따라서 이야기거리가 많은 지역, 소설의 배경이 되는 지역, 뭐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대해서 좀 추가해 볼까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사라토프입니다. 자, 사라토프에서 기차를 타고 스탈린그라드 우측에 있는 레닌스크에 하차하고 이렇게 이 강을 따라서 볼가강 본류까지 진군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또 죽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폭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공산당 내무인민의원의 연설을 듣습니다. 즉 스탈린에 대한 충성과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충성을 정신 교육을 받고 드디어 소형 보트를 타고 볼가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건너는 과정에서 또 폭격을 받아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러시아의 명장 바실리 추이코프가 기다리고 있는 이 스탈린그라드로 잠입을 해서 전투를 벌이는데 대부분의 병사는 24시간을 못 버팁니다. 들어가면 대부분 다 24시간 안에 죽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3일 동안 정도 전투하면 약 20%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스탈린그라드의 피로 얽힌 전투고 이 소설 속에 배경이 되는 이 사라토프에서 출발한 병사들이 스탈린그라드로 가서 죽었다. 이런 정도까지 볼가강에 얽힌 역사를. 자, 그러면 이 공간적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책의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바흐라는 이 독일계 마을에 사는 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교사로 일을 하던 도중에 강 건너편 우도 그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자신의 딸을 개인 교습시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은 강을 건너서 우도 그림이 사는 외딴 집에 들어가서 그 딸 클라라에게 개인 교습을 시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 교습과는 달리 우도 그림의 딸 클라라는 자신의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즉 병풍 뒤에 숨어서 말로 하는 개인 교습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개인 교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둘은 음성으로만 주고받는 교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점 솟아나는 사랑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우도 그림을 비롯한 그녀의 딸은 독일로 다시 이주를 하게 됐다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사랑의 감정이 한참 솟아날 무렵 그런 편지를 받고 바흐는 상실감에 젖어 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갑자기 한 여인이 바흐의 집에 나타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그녀는 바로 클라라였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저 병풍 뒤에 숨어서 음성만을 관찰했던 클라라의 실제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둘은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엄격한 보수적인 이 독일 마을에서 그들은 추방당해서 결국은 우도 그림이 살던 외딴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정식적으로 허가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삶을 지속하였지만 그러나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격동하는 러시아 내전 사태가 벌어질 즈음 붉은 군대의 이탈병 3명이 그들의 집에 침투하게 되고 바흐는 폭행을 당하고 클라라는 성적인 겁탈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로 클라라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딸을 출산합니다. 딸을 출산함과 동시에 클라라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바흐와 딸만 남겨진 채로 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더 이상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줄거리는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만 느껴봐도 벌써 아픔이 느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책의 이 작품 특징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먼저 이 구젤 야이나라는 작가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묘사하는 이 필체, 그러니까 자연 묘사, 인간의 감정 묘사는 이 감탄을 넘어서 거의 경지에 다다를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묘사 장면 등이 여러 있는데 특히나 인간과 자연의 교감하는 방식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자연의 상태가 인간의 감정을 변화시킨다든지 또는
인간의 슬픈 감정이 자연에 그대로 전이된다든지, 또는 이 책은 유난히도 이 대사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감정 전달이 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나 행동, 또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감정 전달을 말 대신에 자연, 주변에 있는 자연을 매개체로 감정을 전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의 어떤 감정 묘사력이 탁월해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묘사력이 뛰어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섬세하게 묘사한다,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를테면 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물방울을 표현한다든지, 또는 유리창에 얼어붙은 성에, 또는 얼어붙은 볼가강, 그리고 출렁이는 나룻배, 뭐 초원에 지는 노을, 뭐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바흐가 사는 지역은 볼가강에 절벽이 있거나 언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언덕을 내려가는 바흐의 뭐 역동적인 장면이라든지, 자, 그러한 섬세한 묘사 장면이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배하곤 합니다.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줄거리가 완성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작품의 특징을 말씀드리자 보면, 뭐 마치 영화와 같다. 그러니까 영화와 같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장면 전환에서 느꼈습니다. 즉,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막 클라이막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갑자기 딱 화면이 멈추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리죠. 자, 이 책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막 결정적 장면에서 끝을 보여주지 않고 거기서 이야기 딱 중단시켜버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그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바흐라는 그냥 러시아 한 민중 이야기를 펼치다가 갑자기 스탈린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하면서 흐름을 팍 끊어버립니다. 그럼 스탈린 이야기를 쭉 읽다가 갑자기 아까 끊어졌던 장면이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영화보다 더 극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것은 영화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소설이 가지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영화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 소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환상문학입니다. 자, 이 권의 뒷페이지에 보시면 시적이고 몽환적인 언어의 마술적 사실주의로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마술적 사실주의, 즉 환상문학의 일종이죠. 뭐 주제 사람하고 보르헤스, 그 다음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뭐 이런 사람이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책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마술적 사실주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환상적인 요소가 등장하죠. 그러나 다른 마술적 사실주의 작가의 작품 등은 대놓고 환상적인 요소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환상적인 요소가 실제적 이야기 속에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정말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뭐 환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사실을 약간 환상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거의 그냥 사실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술적 사실주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야기 특징을 더 덧붙이자면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이야기가 이 주인공 이야기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이야기하다 갑자기 뭐 스탈린이나 레닌과 같은 소련 정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둘은 서로 매치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요상하게 잘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점도 특징이었고, 역사책을 보지 않아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20세기 전반부의 소련의 볼가강의 유역에 얽힌 역사를 알았다. 그거 또한 좋은 특징 중 하나죠. 이야기를 읽으면서 역사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특징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두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299페이지에서 한 수페이지에 걸쳐서 작가의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 볼가강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얼어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는 얼어붙은 볼가강을 건너는 것이죠. 배가 필요 없죠. 강 위를 얼음을 밟고 건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 바흐는 볼가강을 건너서 이 공산당 지부가 있는 마을에 가서 염소젖을 얻습니다. 글을 써주고 염소젖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젖을 구해가지고 얼어붙은 볼가강을 건너서 딸에게 젖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4월이었는데 갑자기 한 외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볼가가 녹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외침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 순간 바흐는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볼가강이
녹기 시작했다는 것은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음이 깨진 상태에서는 배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 기다리고 있는 딸에게 염소젖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볼가강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본능적 반응이었어요. 엄청난 놀라움, 다급함이 문장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기 전에 뛰어가야 하는 그 조바심이 문장으로 표현되고 드디어 얼어붙은 볼가강에 도달해서 얼음에 갈라지는 이 자연의 음향을 들으면서 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고 그 공포가 극한치에 다다랐을 때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빠져 죽으면 딸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은 어떠할지 뭐 그런 회상이 교묘하게 겹치면서 그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데 그 부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책의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이 볼가강 유역에 통용되는 속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속담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문화가 담겨 있죠.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 뭐 우리나라 속담 뭐 그런 거 다 문화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볼가강 유역에 속담이 다수 있는데 그 모든 속담이 대부분 볼가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볼가강에 빠진다는 행방불명된다는 것을 뜻한다. 볼가강에 물을 가져간다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뜻한다. 뭐 이렇게 대하를 타고 볼가강을 건넜다는 지나치게 허풍 떠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볼가강과 관련된 속담을 바흐가 공산당 간부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이 강이 그 지역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면 속담까지 이렇게 온통 볼가강으로 도배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만큼 이 책에서 주인공은 바흐가 아니라 볼가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책의 특징까지 다 얘기했고 지금 마무리 발언을 좀 해볼게요. 이야기가 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사실 할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이 영상이라는 것이 용량의 한계도 있고 또 편집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마무리 발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읽고 떠오른 가장 큰 저의 생각은 이 사람은 가장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뭐 집착이 되기도 하고 뭐 연민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사람은 나만 사랑해서 살 수 없다.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 책이 그러합니다. 이 책의 큰 줄거리가 나 외에 대한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사랑이 나의 생존의 한 부분이다. 뭐 그런 것을 이 책을 통해 느꼈습니다. 제 말이 뭐 다 이해가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랑의 대상체를 끊임없이 갈구하며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생명체다. 라는 것을 책을 통해 느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소개한 나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4년에도 이렇게 좋은 책으로 한 해를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서점에 가서 정말 안타까운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이토록 좋은 소설이 출간 초기에는 매대에 있었지만 이제는 매대에서 사라지고 저 구석, 저 제일 아래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구석에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만큼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뜻일 거고 또는 팔려고 했으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그렇게 저 구석에 처박혀 있을 만한 그런 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히 메인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어야 할 정도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 책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여성 작가의 구젤 야이나의 나의 아이들 1, 2권이었습니다. 좋은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